자,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금,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할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거는 큰 그림으로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알파벳이나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뭐냐? 이 지금 보면 중동 변수죠. 이 사우디 석유 공급망이 또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중동에 이제 홍해랑 호르무즈가 막히게 된다고 하면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되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시키겠죠.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채랑 나스닥에도 계속 이런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브렌트 유가 있잖아요. 이게 $100를 넘어섰거든요. 넘어섰다가 조금 눌린 지금 상황인데 이제는 세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30년물은 5.1이고요. 이것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또 빠졌었고 그다음에 CPI도 3.5%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냐 마냐 이거가 지금 기로에 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어디고 그다음에 밥 엘만데브 이 홍해 이쪽은 어디냐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예요. 여기를 지금 이란이 막아서 여기에서 이제 원유가 못 빠져나가고 있죠. 원유를 실은 배들이 못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홍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란의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예멘 후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세력들이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사우디 배가 지나가는 거를 두 척을 또 이제 드론으로 타격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완전 완벽하게 이제 중동이 거의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우디가 원래 이렇게 얀부라고 해서 여기 홍해 쪽으로 이렇게 빼서 갈 수 있는 이 루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빼려고 이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얀부라고 해서 얀부해랑. 근데 이쪽으로 뺐어도 결국에는 아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 홍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홍해에서 예멘 후티가 여기를 막아 버리니까 여기도 이제 못 지나가게 되면은 진짜 심각하게 유가에 엄청난 자극을 주겠죠. 원래는 우회로가 있어서 그래 여기가 막혀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이쪽까지도 막아 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아예 이 지금 우회하는 이런 항로 있잖아요. 이렇게 우회하는 이런 파이프라인들도 오히려 이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상태가 이제 점점 더 이 전쟁이 격화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너무 쉽게 봤구나. 이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매번 말씀드렸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 전쟁은 쉽게 안 끝나고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속쓰리 TQQQ 뭐 그다음에 QLD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험을 진짜 달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장기 투자로 한다고 하면 제가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뭐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로 안 하고 내가 너무 좀 걱정이 많다 하시면 지금 이럴 때는 괜히 레버리지 손대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조심할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하는 거는 이런 지금 나스닥이 아니라 이 연결고리거든요. 이게 뭐냐? 말씀드리자면 이 나스닥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중동 사태를 봐야 돼요. 자, 중동에 이제 원유 공급 그러니까 기름 공급이 차질되면요. 유가가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 이 물가 상승은 또 다시 올라가겠고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기술주까지도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가 오겠죠.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고요. 얼마나 더 이게 지금 악화되느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이 미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게 없거든요. 왜냐 전쟁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로 타코할 수도 있는 거 타코하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은 저는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큰 전쟁을 하냐 마냐 이거를 두고 지금 계속 주말 사이에 엄청 고심을 할 것 같다. 근데 점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큰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을 굴복시키기에는 워낙 지금
쉽지 않고, 그다음에 굴복을 못 시킨다고 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풀 수가 없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못 풀고 그냥 이란 손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 2년 뒤에는 이란이 이제 해까지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이 중동에 이 페트로달라 패권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페트로달라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까지 뺏긴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런 달러의 이 기축 통화의 위력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너무 긴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 일단 시황 봐 드리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이제 이런 호르무즈에 이어 이제 홍해까지도 동시에 이제 불안해지면서 시장이 점점 더 이 투자자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 드렸잖아요. 자, 호르무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 이제 홍해까지 막아 갖고 안 좋은 이유가, 원래 지금 사우디가 있잖아요. 중동 석유 나올 때 호르무즈 해협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거의 2천만 배럴 이상이 원유와 석유 제품이 통과하는 그런 해협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같은 산유국들의 이 원유가 이 페르시아만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 좁은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오래전부터 이거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우디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이 동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이 동부에서 이 생산한 원유를 바다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육로로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여기 나와 있죠? 서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의 이 얀부라고 있죠. 얀부라고 하나 여기 항해서 유주선에 다시 싣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우디는 이 지금 탈출구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쪽으로, 이 동쪽은 호르무즈, 서쪽은 홍해인데, 호르무즈가 막히면 홍해로 나가겠다, 이런 게 사우디의 이 플랜 B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각 해협으로 이렇게 통과량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 홍해 쪽에서 후티가 플랜 B까지 공격을 하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호르무즈를 피해서 원유를 이제 홍해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후티가 이제 홍해에서 사우디 유주선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보면 이제 호르무즈 통과량이 25년에요. 여기 나와 있죠. 2,040만 배럴이었거든요. 근데 26년에는 1,460만 배럴로 확실히 크게 감소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근 공급 차질이 더 커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즉 이제 동쪽 출구가 이미 크게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서쪽으로 원유를 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서쪽을 후티가 이제 막는다. 얀부항 이쪽을 후티가 등장하면서 막고 있고요. 그래서 호르문즈 문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사우디의 이제 우회로까지도 동시에 이제 공격받고 있다는 게 이 유가 상승을 더 크게 이렇게 자극시키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후티가 그러면은 홍해를 다 막을까요?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완전히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해상 물류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홍해에서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밥 엘만데브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그게 어디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죠. 에멘 여기 있고, 여기 옆에 이거 밥 엘만데브라고 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 예멘 바로 옆이죠. 그래서 즉 이제 후티 미사일과 드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후티 공격 이후에 밥 엘만데브에서 이제 원유 물동량이 하루 이제 930만 배럴에서 410만 배럴까지 이렇게 줄어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모든 배를 공격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몇 척만 공격을 해도 호르무즈 아니 그 밥 엘만데브에서 후티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보험사는 이제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보험료가 폭증을 해버립니다. 폭등을 해버리면서 선사가 이제 운항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적 이 봉쇄 없이 경제적 봉쇄가 완성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티가 진짜 막 엄청난 미사일로 이거를 뭐라고 하죠? 막는 것보다 그냥 겁만 줘도, 공포만 줘도 이런 메커니즘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거의 봉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에는 또 이제 원유값만 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국제 유가에는
이 원유 생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용선료, 그다음에 전쟁 위험 보험료, 운송 시간 연료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평상시에는 이제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극히 일부 보험료만 들어가고 최단 항로로 들어가고 그다음 거의 없었는데, 이 호르무즈와 홍해 위기가 커지면은요, 지금 원유 생산비는 변화 없지만 이 VLCC 용선료가 폭증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수배에서 수십 배로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희망봉 우회 시에 연료비랑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리고 유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정학 프리미엄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 선박 감소하기 시작하고 운송비가 상승을 하고 도착이 지연되면서 시장에 이제 실제 공급되는 원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존재해도 이제는 이동하지 못하면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유가 많다, 이란이 원유가 많다, 러시아가 원유가 많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생산을 한다고 해도 이 옮겨야, 이 정유를 할 수 있는 한국이나 중국 아니면 미국 정유소로 이렇게 옮겨야 그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옮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생기면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와 이 홍해가 동시에 흔들리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은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만 위협하다고 하면은요, 이 동서 파이프라인 양부항 이쪽으로 어느 정도 우회로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제한적으로 영향을 가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홍해만 위험하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약간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극단적으로 반응은 안 할 텐데, 둘 다 이제 막아버린다고 하면은요, 진짜 이제는 공급 차질로 이게 가격에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은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도 안전하게 팔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발상이 이제 현실화되면 시장은 이제 이란 공급 감소가 아니라 중동 전체에 이제 차질이 커지면서 유가는 뭐 $100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원유를 구하기가 힘들 것이고, 이게 다 이제 CPI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이란만 막히고 그다음에 중동까지 막히면서 이제 뭐 러시아 이쪽으로 더 이렇게 에너지를 수입하면 되지 않냐, 우회로가 있지 않냐. 그런데 러시아까지 요즘 흔들리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이쪽 에너지 기반 시설을 또 공격하면서 이제는 러시아마저도 이제 평상시처럼 공급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중국은 지금 뭐 러시아랑 이란이랑 뭐 거의 뭐 육로로도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도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데, 중요한 건 유럽, 인도, 일본,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훨씬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다. 물론 지금 뭐 중국 역시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자체가 이 $100, $110로 올라가면 중국도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랑 이런 데가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제조 원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왜 하필 $100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유가가 70에서 $80는 물가가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인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성격도 이제 정상 범위에서 갈 수가 있는데요, $100 이상이 이제 장기화되면은요,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연준의 이제 인하 여지도 이제는 인상 압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소비도 위축이 시작되면서 거시적으로 이제 충격이 오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경기 침체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가 오르고, 그다음에 항공료가 오르고, 그다음에 해상 운임이랑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석유와 플라스틱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비료랑 농산물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현대 경제에 지금 엄청난 물가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제 CPI, 이 물가 지수가 다시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3.5로 이렇게 내려와서 잘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가 자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원유 상승, 그다음에 휘발유 상승, 운송비 상승, 생산비 상승,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7월 이제 8월 되면은 이게 상승세를 탄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다 금리 인상 압박으로 더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준이 가장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데요, 연준이 그냥 단순하게 이 경기만 나쁘면은 금리를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물가만 높으면은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준은 쉬운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경기는 나쁜데 물가가 높으면은 이게 지금 내리면 물가
물가 자극이고 그다음에 올리면 경기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물 기준금리를. 그래서 이것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이 시장이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면은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결국에 투자 난이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배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그냥 나스닥 투자도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험 지표로 보는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특히나 10년물이나 30년물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데요. 4.7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5.1이 넘었습니다. 이거 진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가보다 이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국채가 4.7이 넘고 5%대가 넘으면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이 넘은 상태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이 4.7 넘고 5%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는 주식시장에 진짜 거의 경제 위기급의 이런 충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7%가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대공황까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해 두셔야 된다. 물론 저도 주식이 장기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산을 들어야 할 때는 우산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올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날씨만 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지금 우중충한 날씨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다니면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 정도는 챙기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런 시황도 봐드리면서 이렇게 봐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날씨 예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산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산이 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이나 아니면 현금 이쪽 비중을 그래도 조금씩은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10년물 이 4.7%가 왜 무서운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돈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이 4.7% 여기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돈값이 오르니까 이자도 당연히 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대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매력, 이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자동차 대출도 당연히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회사채 발행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 이것도 좋지 않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캐펙스 투자, 이 빅테크 회사들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이런 자금 조달에 이자가 급증을 하면서 AI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런 투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 정부는 지금 1, 2%대로 발행했던 국채를 4, 5%대로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적자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부채 악순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자 비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죠. 그러면은 국채 발행이 증가가 돼요. 그럼 국채 금리가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30년물 뭐 장기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해 드리는데 TMF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장기채는 웬만하면 거의 하지 마셔라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가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이 국채를 계속 발행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도 이제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 같다면 굳이 20년, 30년짜리 국채권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럴 바에는 이제는 만기가 짧은 채권들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미국 정부가 이 장기 국채를 발행할 때 점점 더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에 이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채를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금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장기채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먼저 매를 맞는 이런 곳은 어디냐? 기술주죠. 기술주가 진짜 지금 보면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뭐 1.2%, 2.2% 빠졌을 때 알파벳, 구글은 7%, 그다음에 테슬라는 14%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주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성장주가 이렇게 민감하냐면요. 기술주는 대부분 이 앞으로 벌돈을 기대하면서 이게 기대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요. 미래에 이제 벌돈의 현재 가치가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금리 1%대 1%일 때는 10년 후에 벌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안전하게 5%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요. 굳이 먼 미래에 불확실한 이익에 이 높은 가격을 줄 이유가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 지금 밸류에이션 압박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비용이 급증하겠죠. 이자가 늘어나면서 GPU나 데이터 센터나 원전 계약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빚으로 늘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투자가 이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황에서 1% 금리대가 만드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제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AI 주식들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청난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AI 투자를 하려면 그런 거를 하기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SPR도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비축류라고 하거든요. 이 비축류가 결국에는 점점 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축류를 방출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중동 이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란이나 이런 데가 금방 항복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푼다고 해서 그게 쉽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유가 급등 시에 이 비축류 방출은 과거에도 쓰던 카드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비축류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풀기에는 부담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루 이제 수백만 배럴을 풀어도 중동에서 이제 수백만 수천만 배럴의 차질이 장기화되면은 이런 계산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호르무즈 손실 보전에 이미 비축류 방출이 동원되는 중이고 거의 이제 비축류가 많이 소진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떨어지면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해법은 뭐냐? 이 공급망을 회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조선이 정상적으로 지나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고 선박 운임이 안정돼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원유 생산량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안보 문제가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딜레마가 뭐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제 공격을 더 하는 거죠. 지상군도 투입하고 해서 중동의 패권과 동맹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크게 공격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란의 보복과 만약에 이란이 버티게 된다고 하면 유가는 110에서 120달러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봤자 저는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란은 이거 이기기 어려운 상대인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거기에 지상군까지 투입을 하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실한 패배를 입을 수밖에 없다. 왜냐 이란이 지형이나 이런데 인구나 그다음에 이런 사정을 봤을 때 미국이 쉽게 이 원정전을 하기에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쯤 해서 협상하거나 물러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물러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 걸프 동맹들의 신뢰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페트로달러의 이런 뭐라고 하죠?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패권을 중국이나 이런 데로 점점 이 중동 패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도 보기 싫을 테니까 결론은 협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유가를 하락시키고 그다음에 이란 굴복이라는 정치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못 하겠죠. 협상도 못 하겠다. 이거 생각해 봤을 때 협상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물러서기밖에 없는데 과연 이 물러서기냐 아니면은 더 큰 전쟁을 벌이느냐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저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 패배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패배를 하려고 지상권이 투입을 할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상국까지 더 크게 전쟁을 일으켜서 더 크게 손실을 보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제발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 이 확실하게 이런 패배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더 크게 베팅을 해보는 거죠. 근데 더 크게 베팅을 해봐도 아마도 상황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뭐 체크 포인트는 몇 개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첫째로 국제 유가죠. 이 100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네, 이제 브렌트가 100달러를 돌파했죠. 호르무즈요. 지금 실제 선박 통과량을 봐야 되는데 전년비 30% 수준으로 마이너스가 됐고요. 30% 마이너스 됐고요. 그다음에 홍해랑 밥 엘만데부 여기가 지금 후티 공격 지속 여부랑 그다음에 주요 선사 운항 중단 여부를 봐야 되는데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이 피격이 됐고
그다음에 10 년물 국채 금리도 5%대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4.71이잖아요. 그리고 30 년물은 5% 위에서 장기 지속 여부를 봐야 되는데 5.17이고, 그다음에 CPI도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한 번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에 이제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9월에 인상 확률이 78%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됐을 때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란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해 버려서 정말로 이제 채권 시장이나 그다음에 인플레를 건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점점 더 이제 고조된다고 하면요, 진짜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씩은 포지션이 큰 사람들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금이나 현금 이쪽으로 좀, 아니면은 배당 주식들 있잖아요. 배당 뭐 ETF나 이쪽으로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각자 이거는 이 선택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시황을 읽어 드리면서 좀 이런 게 심각하다, 저는 국제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에도 미국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요즘은 좀 많이 신통치가 않고 좀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안 좋은 지금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